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이 잘 보이는 곳으로 모셔다 드리는 신통방통 정치한배입니다. 먼저 오늘의 핵심 뉴스입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진교훈 후보가 56% 득표율로 당선됐습니다. 개표 초반부터 크게 앞서면서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를 17%포인트 넘게 따돌렸습니다. 패배한 국민의힘은 적지 않은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개표가 70%가량 진행된 어젯밤 11시 40분쯤 당선이 확실시 되자 민주당 캠프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옵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전임 구청장이자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자와의 격차는 17.15%포인트. 개표 초반부터 진 후보자가 60% 안팎의 득표를 기록하면서 크게 앞서 나갔습니다. 진 당선인은 상식과 원칙의 승리라며 강서구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오직 강서구민만을 바라보고 그간의 구정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1분 1초라도 아껴가면서 강서의 구정을 정상화시키겠습니다. 김 후보는 패배를 인정하며 진 당선인에게 축하를 전했습니다. 강서 구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더욱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그리고 진교훈 후보에게 축하의 말을 전하며 이번 보궐선거 최종 투표율은 48.7%로 집계됐는데 진 당선인은 최종 득표율 56.52%, 13만 7,066표를 얻었고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는 9만 5,492표를 득표했습니다. 두 후보는 17%포인트 넘는 표차를 기록했습니다. 보궐선거는 당선 즉시 임기가 시작되는 만큼 진 당선인은 오늘부터 2년 9개월간 강서구정을 맡게 됩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내년 총선을 6개월 앞두고 전초전으로 불리던 이번 보궐선거에서 결과는 민주당 압승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참패를 한 겁니다. 조선일보 일면 기사입니다. 여당의 완패, 민심의 경고다. 서울 강서구는 이미 현역 의원이 국회의원 모두 민주당 소속입니다. 3명 다. 민주당의 강세 지역으로 김태우 후보의 열세는 어느 정도 예견이 됐었습니다만 하지만 56대 39, 무려 17%포인트 차이. 저도 너무 큰 차이로 졌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겁니다. 이번에 보궐선거 때는 39%밖에 지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 한 11% 가까운 민심은 왜 등을 돌렸을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윤석열 정부의 힘을 실어줬던 그 민심이 1년 4개월 만에 등을 돌린 건 현 정부에 대한 심판이자 경고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청장 1명 뽑는 선거였습니다만 앞으로 미칠 정치적 파장 지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났을까? 이게 제일 궁금한데 지금 어떻게 분석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몇 가지 지금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네네. 먼저 이걸 진 팀한테 물어봐야 되는 건지 이긴 팀한테 물어봐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진 팀이 먼저 얘기해 주시죠. 예. 글쎄요, 이제 일단 유권자의 따끔한 질책 그리고 경고를 집권 여당 국민의힘은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심은 천심이죠, 뭐. 근데 사실 이제 패자는 유구무원이라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만 대개 이제 패배라는 것은 외부적인 그 조건과 상황 그리고 내부의 대응 이 두 가지가 모두 잘못됐을 때 참패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외부적인 어떤 조건 같은 경우는 이 김태우 후보가 공익 제보자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귀책 사유가 선거를 다시 하게 되는 귀책 사유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들을 부인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그 중간에 또 이재명 대표가 영장이 기각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굉장히 악재가 많았었는데요. 홍범도 논쟁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뭐 이념 논쟁으로 번지면서 민생보다 이념 부분에 너무 좀 치중하는 거 아니야라는 어떤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던 것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 공교롭게도 장관 청문회가 같이 열렸어요. 장관 청문회가 열리면서 거기서 많은 공격과 비판을 받았고 그런 것들 역시 영향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거기가 야당의 텃밭이잖아요. 역대 지난번 21대 총선에서도 그 세 후보, 그 민주당 후보가 세 분이 당선됐는데 그분들이 얻은 득표하고 국민의힘 후보가 얻은 득표를 따지면 약 18%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예. 이건 외부적인 상황이고요. 내부적인 저희들의 대응 잘못도 있는 게 분명하거든요. 그렇죠. 내부 잘못은 무엇이라고 보세요? 사실 제가 이제 계속 이번 선거는 한 100m 정도 뒤에서 우리가 뛰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200m 경주라면 저희가 한 100m 정도 뒤에서 뛰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린 건 저희가 초반에 한 10%포인트 정도 지는 걸로 내부적으로 보고 같이 있었던 여론조사 걸로. 결과? 예. 그래서 100m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릴 수는 없으니까 제가 100m쯤 뒤에서 뛰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는 17%포인트로 진 거 아니에요. 예. 이 얘기는 결국은 선거 전략을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잠시만요. 이렇게 말씀 중에 죄송한데 지난번에 김태우 전 구청장이 사면됐을 때 그 사면에 대한 평가를 제가 지난번에 질문을 드렸을 때 이거는 뭐 당연한 거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그래도 또 출마하는 거는 아닌 것 같다라고 그때 분명히 지적을 하셨거든요. 그건 제 판단이고 근데 네. 어쨌든 저는 당인이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뭐 공익제보자로서 그 사람이 공이 더 크기 때문에 그 공무상의 비밀 누설죄보다는 그 사람이 그것을 폭로함으로 해서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실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국민들에게 알렸기 때문에 그건 사면할 수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분이 다시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당에서 그 공천을 했기 때문에 저는 당원으로서 지지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예. 후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예. 상황인데 그 선거 전략의 실패를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면 그 약간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쌍팔년도식 선거를 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조직 동원을 계속해서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이 다 와서 빨간 잠바를 입고 거기를 막 돌아다닐 때 과연 강서구민들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을 것이냐. 왜 다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설쳐대. 그래서 뭐 재래시장에 가서 밥을 먹으라든가 아니면 무슨 향후에 가서 아는 사람을 연락을 하라든가. 다 옛날식 선거 방식. 다 옛날식 선거 방식이잖아요. 그게 과연 이게 말이죠. 영남이나 호남에서는 먹힙니다. 가서 할매 뭐 좀 찍어주이소 뭐 이런다든가 아줌마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하면 좀 뭔가 표가 오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럴 수 있지만 수도권 다르죠. 그래요? 수도권은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지도부의 어떤 그 선거 방식이 좀 너무 과거 지향 지역이지 않았나라는 것들도 우리가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결과로서 보면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근데 요번에 사실 그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부분이 있었어요. 사전 투표율이 22.64%. 이게 역대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통틀어서 제일 높았대요. 사전 선거가 22% 넘는 때가 없었대요. 그냥 구청장 보궐선거였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분석되고 있어요? 네, 투표는 어제 오후 8시에 마감돼서 오후 10시가 넘어서 이 첫 개표 결과가 나왔습니다. 진 후보는 개표 초반부터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를 더블 스코어로 좀 압도하면서 우위를 점했는데요. 결국 개표 1시간 만에 개표율이 60%를 넘으면서 당선이 유력해졌고요. 승패는 사실 사전 투표에서 좀 갈릴 것 같습니다. 지난 6일에서 7일에 치러진 이 사전 투표의 투표율 22.64%였죠.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건데 뚜껑을 열어보니 이 사전 투표함에서부터 민주당의 몰표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하. 특히 민주당의 주력 지지층인 40대에서 50대가 진 후보에게 대거 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예, 이 사전 투표율 나오니까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분석이 좀 달랐어요. 국민의힘은 그냥 구청장 한 명 뽑는 선거죠라고 이제 의미를 축소를 했고 민주당에서는 이게 바로 정권 심판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했거든요. 사전 투표율 나왔을 때 어느 정도 예상을 하셨습니까? 그렇죠. 이제 이게 여야가 똑같습니다. 만약에 민주당이 집권을 했을 때 사전 투표율이 높을 때는요. 이거는 현 정부에 대한
분노투표의 성향이 강해요. 어허. 이게 사전투표라는 게 그런 거예요. 시민 상태를 보시면 이거 투표라는 게 국민들의 의사를 표현하는 가장 큰 권리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지금 뭐 밖에 나와서 이렇게 데모를 하는 게 아니라면 투표를 통해서 현 정부에 대해서 의사 표현을 하는 것인데 민주당 정부든 국민의힘의 정부든 이 정부의 실정이 마음에 안 들면 국민들은요 가다가도요 나 투표해야겠어 어허. 못 참는 거예요. 어허. 내일 모레도 못 참겠어. 당장 아무데나 가서 투표하겠어. 이게 사전투표의 성향이거든요. 반드시 할 얘기는 하고 가겠다. 하겠다. 이런 심리적인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에 사전투표가 높다는 것은 현 정부에 대한 분노적인 성향이 응징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럼 집권 땅일 때 사전투표 높으면 약간 두렵기도 하지만. 그럼요. 그래서 이제 이 투표 성향들이 많이 바뀌는 게 처음에는 사전투표가 많으면 뭐 진보당에 유리하고 뭐 보수당에 불리하다라고 하지만 투표 성향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어허. 투표율이 높으면 민주당에 유리하고 국민의힘에 또 불리하다 이런 원칙들이 다 깨지고 있잖아요. 어허. 그래서 이제 이 투표 성향들이 굉장히 국민들이 이제는 정치에 굉장히 민감하시고 예. 많이 아세요. 그래서 우리를 무시하거나 우리의 말을 안 듣거나 우리를 답답하게 하면 투표로서 표현한다라는 차원에서는 이번에 강서구는 대표적으로 그런 거다라는 차원에서는 사전투표는 분노투표, 응징투표의 성향 때문에 많이 높게 나왔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새로운 또 분석인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사전투표가 높으면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유리하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집권당에 불만이 많거나 할 얘기가 많은 분들은 사전투표 때 한다라는 새로운 분석도 하셨습니다. 자, 당락은 어느 정도 예견이 됐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작 개표 결과가 확인되자 여야 분위기는 상당히 대조적이었습니다. 저를 지지해 주신 분들의 성원에 화답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네, 감사. 부족하지만 헌신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사심 없이 반칙 없이 일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섬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진경 후보였습니다. 자, 아무래도 지금 뭐 당 지도부 그리고 대통령실 반응이 좀 궁금한데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이번 보궐선거는 여야 지도부가 사실 대거 나서서 총력전을 벌인 좀 독특한 선거였죠. 예. 문재인 정부 경찰청 차장 출신 진교훈 후보, 또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 복권한 김태우 후보의 대결로 사실 정권 심판론과 국정 안정론 이 둘 중에 민심이 좀 어디로 쏠릴지 엿볼 수 있는 총선의 전초전으로 해석이 됐었습니다. 진교훈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되면서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SNS에 글을 남겼는데 더 겸허히 민심을 받들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저렇게 국민의 위대한 승리이자 국정 실패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라고 정권 심판론에 힘을 실었는데요. 예. 비슷한 시각 국민의힘은 강서구민의 엄중한 선택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지도부는 김기현 대표를 포함해서 지도부 책임론이 지금 좀 불가피한 상황인데 어허. 오늘 긴급 최고위원회가 아침에 열렸거든요. 예. 이후에 김기현 대표는 좀 글을 또 남겼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진 이유를 냉철하게 분석하고 총선 승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야당 강세 지역 한 곳에서 치른 구청장 선거 결과인 만큼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예. 하지만 이번에 민심의 좀 온도차를 확인을 한 만큼 당장 이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임명에도 좀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기도 하고요. 예. 일단 내년 4월 총선을 겨냥해서 여권 전반에 대한 쇄신에 시동을 걸 것이다 이런 관측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선거 패배 뒤에 첫 최고위가 아마 9시부터인가요? 9시 반부터인가요? 지금 아마 곧 열리고 있을 것 같은데 이때 국민의힘 최고위에서 누군가 뭐 비대위 이런 단어를 꺼낸다면 아마 저희들이 현장에서 들어오는 소식이 있으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당 입장에서 심각하게 고민할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윤석열 정부의 힘을 실어줬던 그 민심인데요.
요 빠진 부분, 이 부분은 당 지도부가 분명히 반성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저희는 이제 그 격차를 줄이는 것들이 사실 이제 저희가 굉장히 불리한 선거고 지고 있다라는 사실은 출발부터 알고 있었고요. 예. 근데 그것을 얼마나 줄일 것이냐라는 것들이 저희의 목표였는데 줄이기보다는 오히려 그게 늘어난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그 격차가 늘어났을까? 예. 어떤 전략이 잘못됐던 것일까? 그것은 뭐 용산도 마찬가지고 대통령실이나 혹은 뭐 대통령실이 직접적인 선거와 관련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예. 대통령의 지지도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지지도가 계속 올라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당 지도부가 이번 선거를 도대체 어떻게 바라본 것인가? 왜 이 선거에 그 당 지도부 전체가 들어가서 마치 여당과 야당의 싸움인 것처럼 그렇게 만들었던 것들이 과연 전략적으로 옳은 것이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패배하고 나서 사실 자기 비판은 냉정할수록 좋거든요. 예. 치열할수록 좋고. 자, 조선일보 3면에 그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소통 부재였고 여당은 전략이 부재였다. 그동안 이념이 부각된 국정 메시지가 국민에게 와닿지 않았다. 피부에 와닿지 않았다. 그러면서 민생 대안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대통령실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무엇보다 국정 기조를 전환하고 쇄신해야 될 때 이번에는 전초전이지만 정작 중요한 내년 총선을 생각해서라도 지금이라도 쇄신해야 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민주당은 어떨까요? 민주당에서는 지금 뭐 비대위 얘기가 나오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어떤 뭐 날개를 달았다 이런 분석이 왜냐하면 구속영장 기각됐고 지금 또 이제 선거에서 승리했고 자 이러면 민주당 체제는 공고히 되는 건가요? 이재명 체제가? 이미 뭐 영장이 기각되면서 내부의 내용들 그러니까 이 당 안에 있던 갈등들은 어느 정도 뭐 마무리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제 강서구청에서의 압승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정권 심판론을 내세웠는데 이게 통했다라는 것은 이제 대여투쟁의 기반을 마련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당 안쪽으로는 지금 현재 1년 5개월 이상을 이제 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에 대한 것들 검찰의 정치적인 의도의 수사가 있었는데 예. 그게 영장을 통해서 기각이 됐다. 그러면 이제 안에서 지금 비명계라든지 비판했던 부분들이 쑥 들어가서 모든 그 어떤 당내의 사법 리스크는 없어졌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당분간 비판론은 이제 안 나올 거다. 드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10월 9일날 강서에 가서 유세를 하면서 메시지를 냈잖아요. 큰 벽을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같이 넘자라는 것은 당내에 어떤 가결파라든지 반대파에 대해서 안고 가 있다는 포용 화합을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영장 기각으로 이미 당내에서 이재명 체제는 공고해졌다. 하지만 이제 강서구청에서의 압승의 의미는 이렇게 봐야죠. 정권 심판론을 내세웠다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얘기했어요. 무슨 25개 중에 한 개의 구에서 정권 심판론이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근데 안 먹힐 것이다라고 예측했죠. 그런데 그게 안 먹힌 게 아니라 아주 잘 먹혔죠. 그건 뭐냐면 지금 강서구민들의 어떤 이 투표의 결과가 결국에는 50만 유권자의 결과가 아니라 전체 수도권의 민심일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는 지금 총선이 6개월도 안 남았습니다. 이걸 교도보로 해서 쭉 당을 안정시키고 대여투쟁을 가다 보면 저는 분명히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다음 총선을 준비할 때 민주당은 호재를 만난 것인데 용산에 고맙긴 합니다. 용산에서 실질적으로 강서구에 판을 키운 거는 맞아요. 국민의힘 지도부가 가장 불쌍합니다. 본인들은 정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선거를 치렀거든요. 그런데 정작 선거의 결과는 나섰을 때 용산은 입을 다물고 국민의힘 지도부가 오늘 아침에 이걸 비대위를 하냐 마냐라는 이런 식이니 얼마나 참담하겠냐라는 차원에서는 좀 정치가 이렇게 흘러가서는 안 되는데요. 일단 저는 대통령실, 용산이 이번 선거에 대한 어떤 국정쇄신의 방향 부분들은 분명히 내세워야만 이번에 강서구청의 어떤 참패에서 벗어날 수 있다. 예. 저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역시 마냥 즐거워할 때인가라는 지적을 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내부에선
오히려 이번 승리가 내년 총선에는 독이 될 수도 있다라는 쓴소리도 나왔습니다. 아마 이기는 당은 페니실린 주사를 맞은 격이 돼가지고 오히려 당의 변화를 선택하지 않고 그 현재의 체제에 안주할 가능성이 좀 있죠. 우리 체제로 그냥 공고히 해가지고 가면 내년 총선도 이길 수 있어라고 하는 이런 오만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요. 그러면 내년 총선에서는 오히려 악재를 작용할 가능성도 굉장히 커 보입니다. 자, 과연 이번 승리가 민주당에게 독일까요, 약일까요? 저는 그 이원욱 의원의 분석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치라는 것들이 언제든지 그 하루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고 그다음에 한 번의 승리에 자만하면 반드시 그다음에 실수를 하게 마련이거든요. 근데 민주주의가 좋은 이유는, 그리고 선거가 중요한 이유는 그걸 통해서 보정이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어허. 예를 들면 저희 당 같은 경우는 강서구청이 분명히 어떤 특수한 지역이고 그다음에 한 곳에 불과하지만 이것에서 드러난 어떤 표심이라든가 유권자들의 마음에 대해서 사실 엄중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이렇게 실패를 했느냐, 왜 이렇게 대패했느냐라는 부분들을 분석하기 시작하고 변화하려는 움직임을 저희는 반드시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시길 이제 민주당에서 이재명 비판론이 사그러들었다. 예.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게 과연 좋은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그 유일 체제로, 전일 체제로 가는 것들이 과연 민주당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지. 예. 그다음에 이 승리를 바탕으로 해서 뭐 지금이야 뭐 통합을 얘기하지만 잠시 뒤에 이제 공천이 가까워질수록 아마 그 쉽게 얘기하면 수박들을 솎아내기 위한 그런 일들이 벌어질 텐데, 어허. 그리고 외상값을 받겠다는 그런 행위들이 이루어질 텐데. 근데 통합하겠다고 했잖아요, 이재명 대표는. 안 그건 믿으세요? 그냥 말이 그런 거죠. 저는 그냥 말이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선거를 치러야 되고 당장은 그런 사람들의 지지가 필요하니까 얘기한 것이지만 과연 공천 때 그분들에 대해서 공천을 줄까? 저는 거의 90% 이상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그 분석이거든요. 사실 이런 분석은 많은 평론가들도 하시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나옵니다만 민주당 비명계 의원들도 나 다음에 공천 받을까? 제일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근데 공천을 줄 듯 말 듯 차라리 지금 안 준다고 하면 나가서 당이라도 새로 차려서 분당해서 뭔가 우리라도 한번 해볼 텐데 그건 못하게 하고 내년 한 1월, 2월 가서 갑자기 공천 파동 일으키면 그때는 나가지도 못하고 이런 시나리오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 게 이제 그런 분석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너무 정치를 1차원적으로 보시는 분들이에요. 아하. 정치는 고차방정식입니다. 예. 여러 가지의 그 당시의 상황을 보는 것이고 정치의 시청자는 국민이에요. 관전 포인트를 우리들 안에 있는 어떤 서로 간의 헤게모니 싸움의 당내의 싸움으로 보면 반드시 망합니다. 오늘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이원욱 의원이 그런 말씀을 하는 건데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게 우려가 현실이 된다라는 어떤 말하자면 약이죠. 이런 차원에서 조언을 할 수 있는 것인데 단지 시기가 지금 이재명 대표가 좀 화합하겠다고 그러면 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참으셨으면 좋겠는데 예. 맞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것보다 나중에 하시지라는 아쉬움은 있어요. 예. 근데 지금 말씀한 대로 공천 부분들도 그렇습니다. 지금 강서구의 압승에서 우리 민주당의 숙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참 국민의 민심이 무섭구나 라는 것은 여당만 느끼는 게 아니라 야당도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국민을 무시하고 오만하고 교만하면 한 번에 이렇게 철퇴를 맞는구나 라는 자세를 가지고 우리의 승리에 도취되지 말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건 맞고요.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될 거예요. 지금 현재 말씀한 대로 공천을 주냐 안 주냐가 아니라 첫 번째 숙제는 혁신입니다. 정권 심판에 대해서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민주당은 뭘 보여야 되냐. 정권 심판을 맡길 수 있을 만한 당이냐라는 것을 보여주려면 국민이 만족할 만한 혁신이 가동이 돼야 된다. 예. 그 안에서는 분명히 모두를 포용하는 혁신이 있을 것이고 공천과 그다음에 선거 개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뭐 1월, 2월에 지금 반대파를 쳐낸다. 그러면 4월이면 총선이잖아요. 두 달 만에 그러면 내용이 생길 거 아닙니까? 총선 필패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내년 총선 전에 절대 공천 파동이 있을 수 없어요. 있을 수 없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년 4월을 앞두고 일단 바뀌기 시작하는 것은 진쪽이 우선이겠죠. 오늘 최고위 발언 어떤 발언이 나오는지
일단 제일 궁금하고요. 비대위로 갈지 아니면 김기현 체제로 갈지. 그리고 그 전에 내년 총선 앞두고 그동안 제 지역구 포기하겠습니다. 험지로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서울 마포을 벌써부터 뜨겁습니다. 서울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마포을에 가겠다. 이러면 마포을이 누구지? 거기 자객공천인데?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왜 자객공천일까? 바로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버티고 있는 지역구입니다. 두 사람의 신경전 벌써부터 치열합니다. 아니 한동훈 장관도 온다고 오늘 만에 하더니 아무 소식도 없고 제가 무슨 안동역입니까? 저는 하태경 의원은 좀 약체라고 생각하고 정청래 잡아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시중에 지금 많죠. 어제 뭐 정청래 의원이 뭐라 그랬더니 하태경은 약체다 뭐 이런 건데 아무튼 뭐 정청래 의원은 조금 뭐 껄끄러운 것 같아요. 껄끄러운 걸 우회적으로 표현한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싶은데. 자, 뭐 갑자기 안동역 그 가사 생각나십니까? 못 오는 건지 안 오는 건지. 일단 왜 마포에 뭐 온다는 얘기만 있고 안 나타나냐. 오려면 한동훈 와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약체다. 껄끄럽다. 자, 기싸움이 아주 치열한데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그 결론적으로 지금 이제 하태경 의원이 그 마포로 갈 가능성은 있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기가 참 곤란한 게 그 지역에 김성동 지금 당협위원장이 계세요. 예. 현직 당협위원장이 있는데 거기다 대고 뭐 주변에서 뭐 이게 하태경 의원이 글로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조차가 사실은 약간 좀 너무 무리한 지적인 것 같아 얘기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 그런 것들을 인간적인 어떤 정리를 제외하고만 따져본다면 뭐 얼마든지 정청래 의원도 운동권 출신이고 하태경 의원도 운동권 출신인데 아마 운동권 있을 때 그 계급은 하태경 의원이 훨씬 높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두 분이 이제 저기서 진검승부를 벌인다면 그거 좀 해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 하태경 의원도 당 내에서는 상당히 어떤 비주류에 속하면서 그 개혁적인 발언을 많이 해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그 평가를 높이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해운대라는 쉬운 곳을 놔두고 자기가 평소에 얘기했던 대로 나는 이제 3선쯤 되면 그 다음에 내 기득권 포기하겠다고 했던 그 약속대로 그렇게 전국적인 인물이 돼서 수도권에 와서 당을 위해서 싸워보겠다라는 그런 것들을 높이 평가하고요. 그런 것들이 실제로 그 정청래 의원한테 갔을 때 그 지역이 이제 물론 지금까지는 야당이 상당히 유리한 지역이긴 했지만 정치라는 건 항상 변하는 거기 때문에 그쪽에 가서 하태경 의원이 잘 싸워주기를 저는 뭐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정청래 의원이 대표적인 뭐 지금 친명 의원으로 분류가 되고 있고 또 사실 이른바 정적들도 많아요. 톡톡 튀는 발언 때문에 정청래 뭐 여기는 좀 어떻게 뭐 이런 얘기하는 분들도 많지만 막상 또 지역에 가면 이 유권자들과의 어떤 소통, 유대감 이건 또 엄청 강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또 네, 정청래 의원 지역관리 잘하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물론 좀 쉬긴 했지만 3선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리고 저는 솔직히 하태경 의원부터 평가를 좀 하자면 하태경 의원의 어떤 3선 험지 출마 이거는 정말 여야를 막론하고 필요한 부분이고 약속을 지키는 부분에서는 국민의힘이 먼저 혁신의 어떤 발동을 걸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합니다. 민주당에게는 이게 어떤 약이 되는 것이고 좀 자극제가 되는 것인데요. 두 분의 어떤 매치 저는 불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단지 관전 포인트가 진보 측 스피커가 정청래 의원이고 대표적으로 또 보수 측 스피커가 하태경 의원이에요. 양 스피커 간에 붙여놓으면 재밌겠다 정도 수준이지 하태경 의원이 굳이 마포 정청래 의원을 꺾어서 본인이 무슨 정치적 이득이 있죠? 하태경 의원도 얘기를 했잖아요. 더 승산이 있고 더 의미 있는 곳으로 본인은 고민하고 있다. 라고 했을 때는 저는 다른 곳도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봐요. 더 큰. 그래서 저는 하태경 의원의 어떤 고민 시점은 물론 속내는 모르겠으나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이 정도 3선 험지 출마론을 했다고 했을 때는 그 넥스트를 생각하는 것이에요. 되든 안 되든 간에 더 큰 사람과 붙어야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두 분의 매치는 어렵다고 보고 저는 하나 아쉬운 점들은 이런 겁니다. 정청래 의원께서 수석 최고위원으로서 하태경 의원이 약자다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래? 당신만 3선
험지 출마론 하는 거야? 혁신하는 거야? 내가 더 제대로 할 수 있어 하면서 정치 혁신에 대한 대결이 됐으면 훨씬 더 국민들이 봤을 때는 여야의 대결들이 신선하지 않았을까. 단순한 매치는요. 그냥 단순한 재미일 뿐입니다. 저는 하태경 의원이 상당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청래 의원은 민주당 쪽에서도 가장 왼쪽에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목소리 때문에 거부감을 느끼는 중도층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태경 의원은 오른쪽 정당의 가장 왼쪽에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도층한테 소구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거가 치러지면 아마 그동안의 그 정청래 의원의 막말 퍼레이드에 아주 진력을 내는 그 마포 구민들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그 국민의힘에서 그나마 상당히 중도적인 분이 나와서 그 표를 달라고 하면 글쎄요, 표심이 어디로 움직일까요? 저는 하태경 의원에게 상당한 승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물론 가상입니다만 하태경, 정청래. 자, 그런데 이게요, 이 하태경 의원이 나 서울로 갈게요 하니까 이게 지금 민주당의 또 불똥의 팀입니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험지 출마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험지 출마? 이게 말이 쉽지. 실제로 정치인 입장에서는 얼마나 부담이 된 나의 운명을 걸어야 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비명계 일각에서 험지 출마요? 그거는 이재명 대표가 한번 해보시죠. 이재명 대표를 험지 출마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보면은 그 성남에서 2번의 시장을 하고 그다음에 경기도 지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국회의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바로 또 당대표를 하고 있고요. 만일 그 불출마 또는 뭐 타 지역으로 가는 거에 대한 그 선택을 한다면 1순위가 이재명 당대표가 돼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인천 계양은 원래 또 송영길 의원 지역구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여기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유불리를 떠나서 그동안 전통적 강세 지역입니다. 당대표라면 좀 다른 데 한번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또 나오고 있는데 이건 민주당에서 먼저 한번. 아니 이재명 대표 초선이에요. 뭐 0.5선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정치를 시작해서 배우고 있는 단계인데. 이제 시작해서 배우고 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지자체장은 오래 하셨지만 뭐 대선 후보도 되긴 했지만 의회 정치를 지금 들어오신 지는 지금 채 1년, 2년이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갑자기 험지 출마론이에요? 좀 생뚱맞잖아요. 그러니까 3선 이상의 의원들이 험지 출마를 하는 것은 국민들 보기에 명분이 됩니다. 뭔가 변하려고 하는구나. 뭔가 세대 교체를 통해서 뭔가 혁신을 하는구나라고 이미지를 주지만 이제 초선도 안 된, 초선이라고 해야 되죠. 초선인 대표를 험지 출마해라. 이것은 조금은 좀 앞뒤가 안 맞고요.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급이니 굳이 어떤 한 번 더 출마한다는 게 의미가 있겠냐라는 차원에서의 이야기는 할 수 있지요. 차라리 그냥 불출마가 낫다. 뭐 이렇게. 아니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선거 전략상 뭐 아주 무게감이 있는 후보니까 이재명 대표가요. 꼭 필요한 곳에 꼭 꺼내서 다른 데다가 쓸 수는 있지만 무조건적으로 험지로 가라라는 것은 앞뒤 맥락이 안 맞다라는 차원에서는 일단은 그냥 3선 말씀하신 분이 3선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3선 이상의 험지 출마론들이 조금 더 하태경 의원한테 먼저 선점을 당했으니까 우리 당이 조금 더 신박한 모습들로 혁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더 먼저인 것 같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자, 얘기만 들어보면 거의 불가능한 선택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글쎄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우리 당의 당대표가 서초나 강남으로 출마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 뭐 하는 짓이야 이러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계양을로 출마한 것도 똑같은 거예요. 아니 앉아서 그냥 땅 짓고 헤엄치는 지역으로 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의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자기는 말이야 제일 쉬운 데 가서 더구나 성남에 살다가 분당에 살다가 지역까지 바꿔가면서 거기서 출마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험지에 출마해라? 그게 말이 되겠어요? 라고 생각을 하죠. 입장을 바꿔놓고 우리 당에서 당대표가 그 강남에 출마해도 똑같은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원욱 의원이 얘기하는 것들이 오히려 더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분이 무슨 당대표가 이재명 대표가 당 초선이니까 정치를 배우고 있다는 얘기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 이재명 대표는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안 하겠다 뭐 수없이 말을 바꿔가면서 자기에게 가장 유리한 것들을 채택하시는 고도의
고난도의 정치 기술을 선보이셨고 단식까지 하면서 결국은 영장 기각까지 끌어내는 아주 높은 수준의 정치 기술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저분을 무슨 정치 초선이니까 그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자, 이게요. 요 얘기까지 먼저 나눠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이 쏘아올린 공이 갑자기 하태경? 그래? 그러면 이재명도 뭐 굳이 인천 계양 이쪽 말고 험지. 만약에 그런 얘기가 좀 더 무르익으면 그러면 국민의힘도 당대표 부울경, 김기현 의원 뭐 그쪽 말고 또 다른데 과연 이렇게까지 판이 커질까? 내 것까지 내려놓는 총선이 될까? 요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지금 김기현 의원의 거취인데 최고위 발언 중에 혹시 뭐 얘기 나온 게 있습니까? 사실 이번에 지도부가 좀 어려운 선거였음을 강조를 하고는 있는데요. 지금 뭐 패배에 대한 사과 이런 책임론 이런 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려운 선거였다. 네, 그냥 이렇게 발언들이 좀 나온 건데 김기현 대표 발언은 우리 당은 서울 구청장 선거에서 진심을 다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뭐 선택을 받진 못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과를 좀 존중히 겸허히 받아들여서 성찰하면서 더욱 분골쇄신하겠다. 이런 자막 나오거든요. 낮은 자세로 분골쇄신하겠다. 분골쇄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네요. 네, 저런 말을 하고는 있지만 지금 뭐 사과나 책임론 이런 건 나오지 않는다. 이런 좀 지적들이 계속 또 나오고 있는데요. 다른 사람들 비대위란 단어 안 나옵니까 아직? 네, 아직 그런 말은 없고요. 또 험지로서 녹록한 여건이 아니었다. 그래도 뭐 최선을 다했다. 이런 비슷한 발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지금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또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김기현 대표의 발언은 분골쇄신하겠습니다. 분골쇄신. 뼈를 깎는 고통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였습니다. 자, 어찌됐든 양경 기자, 지금 험지 출마론이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험지 출마, 잘 됐네. 그동안 비명계 중에서 목소리 높였던 의원들, 뭐 이른바 개딸들이 막 열심히 찾아가는 의원들, 친명계 초선도 아니죠. 정치 신인들이 지금 내 지역구로 가고 싶은 곳의 의원들, 이분들을 결국은 몰아내기 위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있어요. 그렇죠. 사실 그런 측면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훨씬 더 커 보여요. 앞서 그 얘기하신 이를테면 비명계에서 이 대표에 대해서 험지 출마를 요구해서 이게 실현될 가능성보다 지금 사실 공정권은 진 사람이 이 대표잖아요. 예. 더군다나 특히 영장 기각으로 또 대표의 힘에도 탄력을 받게 되기 때문에 옥중 공천도 아닌데 이제는 뭐. 그렇죠. 옥중 공천도 아니고 그런데 앞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죠. 이제 영장 청구 그 국면에서 그 공천 학살 없다. 뭐 이제 화합적인 공천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 험지 출마를 갖다가 적절히 교묘하게 활용을 할 수 있을 게 이를테면은 그럼 비명계 중진들을 갖다 험지 출마하라고 하면서 예. 공천은 준 거잖아요, 사실. 공천 줬어요. 그렇죠. 예, 강남 가세요. 네, 강남 가세요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아주 뭐 교묘한 배제가 되지 않을까, 좀 더 효과적으로 교묘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선거 그리고 그 후폭풍까지 짚어봤습니다. 어찌됐든 구속영장은 기각됐죠. 보궐선거는 승리했습니다. 민주당은 친명체제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전국의 뇌관으로 또아리를 들고 있습니다. 자,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은요, 이번 구속영장 기각됐지 않느냐, 검찰 수사 잘못된 것 아니냐, 앞으로 재판도 그렇게 나올 것 같다라고 부각을 시켜요. 이러자 한동훈 장관, 아니 영장 기각이 무슨 무죄입니까? 라고 강조하면서 맞받았습니다. 우리 한동훈 장관께서 국회에 대한 존중의 마음이 너무 없으신 것 같아요. 제가 존중하니까 상세히 설명드리는 겁니다. 성남시에서 일어난 전형적인 지역 토착 비리 사건인 백현동 개발 범죄 혐의입니다. 그 전형적인 지역 토착 비리라고 누가 확정을 해줬죠? 저는 검찰의 입장을 설명드리는 것이고요. 그걸 듣고 판단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이죠. 그러니까 법원에서 기각이 되는 거예요. 아니 영장이라는 것이 당연히 검찰에서 증거를 가지고 판단하는 주장 아니겠습니까? 증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오신 거잖아요. 이번 법원에서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걸로 구속된 사람이 굉장히 많죠. 이게 도대체 그리고 지금 진행되는 상황에서 영장 한번 기각됐다고 그걸 가지고 무죄받은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 너무 오래 그러시네요. 김경수 전 지사라든가 오거돈 시장, 안희정 지사, 김은경 장관 다 영장 기각됐었지만 실제로 중형받고 수감됐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막 사람 이름도 막 나오고 그렇네요. 어제 분위기 치열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지금 여야가 또 한 번 설전을 벌였습니다. 법무부 국정감사가 있었는데 예상대로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여기에 두고 한동훈 장관과 민주당이 정면 충돌을 한 건데요. 먼저 권칠승 의원이 체포동의안 설명 당시 발언한 내용의 글자 수 이걸 짚었습니다. 3만 자 정도 된다면서 다른 장관들보다 많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한 장관은 글자 수를 보는 게 아니라 이 부결된 게 몇 건인지를 봐야 될 것 같다고 또 맞받았고요. 전반적으로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이 좀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했고 무죄 추정 원칙을 위배했다고 주장을 했는데 한 장관은 이거 하나하나 모두 맞받으면서 반박에 나섰습니다. 권 의원이 먼저 체포동의안 요청 당시 증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온 거 아니냐, 존중이 부족하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존중이 부족하다. 네, 이에 대해서 한 장관은 영장이 기각됐다고 무죄로 볼 수 없다. 또 기각 후에 중형을 받은 정치인들을 좀 나열을 하기도 했고요. 쭉 이름을 댔어요. 네, 권 의원이 또 한 장관이 확증 편향을 갖고 있다 이런 말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권칠승 의원이야말로 이 대표의 죄가 없다는 확증 편향을 갖고 있다면서 영장 한 번 기각됐다고 무죄 받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다 또 맞받았고요. 박범계 의원과도 또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박범계 의원도 나왔군요. 네, 예상했던 것 같긴 한데 박 의원은 한 장관이 갖고 있는 객관성은 보이지 않고 또 오로지 자신의 판단만 중요하고 남의 의견을 경청하지 않는다고 지적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장관은 위원님의 개인적 판단이고 민주당 상당 부분이 가결표를 던졌다는 점을 생각해봐라. 결국 설득력이 있으니까 가결표를 던진 거 아니냐 하면서 재차 받아치기도 했습니다. 자, 결국 민주당에서 가결하지 않았느냐 지금 이런 얘기까지 한 장관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그치질 않아요. 쭉 열거를 했어요. 그동안 영장은 기각됐지만 유죄 판결을 마지막에 대법에서 확정된 사람들, 정치인들 저희들이 좀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 한 3명의 사례를 언급을 했는데요. 먼저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했죠. 그런데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징역 2년 확정됐습니다.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 역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지만 결국 징역 3년 확정됐고 안희정 전 충남지사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에도 구속은 피했습니다만 나중에 징역 3년 6개월 확정이 됐습니다. 자, 한동훈 장관의 지적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좀 맞는 얘기예요. 이게 보면은 구속이라는 게 이제 많은 분들이 구속이 마치 최종 절차고 굉장히 이제 그걸로 징벌이 종결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들 하시는데 국속은 그야말로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어서 신병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을 때 그것을 판단하는 법원의 일종의 그러니까 인신 확보 절차거든요. 그 본 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 재판은 이후에 시작이 되는 거고요. 그 재판은 불구속으로 시작해서 그 최종 결과는 지금 이렇게 짚어주신 대로 주요 사건 중에서도 불구속으로 기소가 됐지만은 실형이 난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논리가 어제 한동훈 장관이 처음 말한 게 아니라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민주당 출신인 신경민 전 의원이 그러니까 영장 기각 다음 날에 이제 방송에 출연해서 지금 짚어준 내용이에요. 민주당 출신이지만 또 신경민 의원이 짚었던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한동훈 장관이 만들어낸 논리도 아니고요. 그리고 사실 이게 지금 장관이 그 체포동의안에서 설명하는 절차를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헌법에 규정된 것이잖아요. 회기 중에 의원에 대해서는 체포동의안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검찰이 체포의 필요성을 설명을 하는데 수사검사가 직접 나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수사검사가 소속돼 있는 인사권자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논리를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고 또 실제로 영장은 기각이 됐지만은 가결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그렇게 설명한 논리가 어느 정도 설득력을 얻었다. 뭐 이 설명은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러면서 한 장관 그리고 박범계 의원 또 한 번 맞붙었습니다. 그 장면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비리 혐의의 정점이고 이재명 대표가 빠지면 구속된 실무자들의 범죄 사실은 성립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구조입니다라고 유죄를 확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검찰이 야당 대표를 구속하겠다는 취지인데 저 정도 자신도 없어도 되겠습니까? 확신했다는 얘기잖아요. 검찰 입장이 저겁니다. 저는 검찰 입장을 대신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판사한테도 검사가 이번에 영장 청구해서 발부받기 위해서 설명할 때 상식으로 설명했습니까? 증거로 설명하지 않고 지금 한동훈 장관처럼 그냥 말꼬리 잡으시네요. 지금 당연히 증거로 설명하는 것이고요. 한동훈 장관이 설명을 드리는 거죠. 특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건 상식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정도의 수준 그거 가지고 과연 판사가 설득이 될까요? 자, 장관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증거 많지만 상식을 말씀드렸잖아요.
감정이 많이 투입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민주당의 상당 부분이 이 가결표를 던졌다는 점도 생각해 보십시오. 저게 설득력 있으니까 가결표 던진 거 아닌가요? 한동훈 장관은 취지를 설명한 것이 아니라 심지어 본인의 태도 증거, 감정 증거, 정적, 한 정파의 선봉장처럼 감정이입을 해서 설명을 했다는 것에 제 핵심입니다. 이것은 국회의원을 구속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왜 설명을 안 듣고 결정을 하시려는 겁니까? 구체적인 증거라든가 혐의 내용이 뭐고 검찰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잘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그걸 끝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방해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뭐 영장 기각 이후에 계속되는 얘기입니다만 양당의 논리 짧게 들어보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논리적으로는 한동훈 장관의 완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주장한 대로 영장 기각이 됐다고 해서 그게 무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사례를 제시했고. 그다음에 아니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설명도 안 들으고 투표를 하시려고 합니까? 설명을 하게 해주셨어야죠. 라는 것도 당연한 얘기고요. 그다음에 그 민주당 의원들도 여러분들께서 그 부분에 논리적으로 맞다고 생각해서 가결표를 던지신 거 아닙니까? 라고 한 부분들. 이 세 가지를 제시하면서 논리를 전개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무슨 같은 법무부 장관이시긴 했지만 박범계 장관의 얘기는 뭐 그거 당신이 말이야 상식으로 판사한테도 그렇게 얘기했어? 라는 식의 말꼬리 잡기의 주장이기 때문에 저는 논리적으로는 한동훈 장관이 완승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좀 지겨워요 이제. 예, 한동훈 장관 저렇게 말 실랑이 버리는 거 논리도 없고 내용도 없고 그냥 말 꼬투리 잡고 받아치기 하는 것이고요. 법무부 장관이 두 가지를 가장 어기고 있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 헌법과 법치를 중요시 여기는 법무부 장관이 저게 나서 무죄 추정의 원칙을 어기는 발언들을 너무 많이 합니다. 안희정 지사부터 시작해서 오고돈 그다음에 뭐 다른 분들에 대해서 내놓으면서 이분들이 기각이 됐는데도 실형받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기각됐어도 실형받을 것이다. 이런 게 무죄 추정을 어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예 그 기본 자체가 법무장으로서 자격을 상실했는데 그냥 말 신랑이 이제 그만 좀 하시고 태도 좀 고치는 거 계속 얘기했지만 기대하지 않습니다. 예. 이제는 기대하지도 않는다. 태도 고치는 거. 예. 자, 이런 가운데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법인카드 의혹에 대해서도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전담 수사팀이 가동이 된 만큼 빠르게 의혹을 규명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자, 오늘자 조선일보 기사 보시겠습니다. 자, 법카 유용 의혹 수원지검 전담 수사팀을 가동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권익위가 이게 어느 정도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러면 앞으로의 검찰 수사가 무엇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까요? 결국 이제 이 대표와의 연관성인 거죠. 사실 지난 대선을 뒤흔든 이슈 중에 하나였었죠. 지금 이 대표의 아내가 법카를 유용했고 이것을 이 대표가 알았느냐. 근데 정작 이 여부에 대해서 기소가 된 것은 극히 일부만 기소가 돼 있어요. 지금 중간에서 카드를 사용하고 음식을 전달했던 배모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뭐 이런 혐의로만 그러니까 그렇죠. 기부행위 금지, 그것도 한 10만 원이 조금 넘는 금액을 갖다가 어떤 선거 국면에 다른 사람들 밥을 샀다. 이 부분만 지금 기소가 돼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김혜경 씨가 공범으로 입건이 돼 있는데 공범이 기소가 됐으니까 시효는 중단돼 있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른바 뭐 초밥 10인분이라고 회자되는 그 카드 사용을 갖다가 뭐 이거를 배임으로 횡령으로 볼 것이냐. 그리고 이 대표가 알았느냐. 그 부분이 될 텐데 일단 검찰이 지난 중간 간부 인사에서 수원 수사팀을 대폭 보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사장부터도 이제 신봉수 지검장 특수통을 내려보냈고요. 수원 팀에. 그리고 그 이하 차장 검사 같은 경우에도 중앙에서 이제 특수사나 기업수사 많이 하던 사람으로 내려보내서 더군다나 이제 권익위에서 이첩받은 건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 부분에 좀 수사 속도를 내고 집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나란히 앉은 두 사람이 주목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두 사람입니다. 자, 박범계 의원과 김의겸 의원인데요. 자, 두 사람 지금 어떤 심정일지 혹시 뭐 같이 있는 사진이 언론에 회자가 됐는데 잠시 뒤에 지금 있습니까? 자, 저 사진입니다. 박범계 의원과 김의겸 의원이 나란히 앉아 있는데 박범계 의원이 이제 본인의 출장비에 대해서 소명을 하니까 이 문제 원래 제기했던 김의겸 의원 눈을 저렇게 쭉하니 감고 있어요. 무슨 생각일까요? 이 얘기를 괜히 꺼냈나? 박범계 의원은
아니 그 얘기를 왜 괜히 꺼내갖고 나한테 불똥이 튀게 만들어. 뭐 이런 심정은 아닌 건지 지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범계 의원의 법무부 장관 당시 미국 출장비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자, 내용부터 짚어보시죠. 경위를 파악 중이다라는 말씀을 정도 드리겠습니다. 제가 평가를 지금 드리기는 적절치 않고요. 경위를 잘 파악해 보겠습니다. 해외 출장과 관련된 문제 제기에 대해서 심각한 유감을 표합니다. 동시에 여러 논란과 관련해서는 심심한 어떤 유감의 뜻도 표합니다. 국외 출장 관련 수행원과 경비 등은 규정에 맞게 집행된 것으로 저는 믿고 있고 이것을 누락하거나 축소할 어떠한 이유도 없습니다. 아울러 국외 출장 이후 경비 정산 등 행정 절차에 대해서는 저는 관여한 바 없고 잘 알고 있지 않습니다. 자, 행정 절차다, 경비 정산은 관여 안 했고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알지 못한다. 얼마 전에 대법원장 후보자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했다가 한번 의원들한테 엄청 호되게 지적을 당했는데 알지 못한다, 본인 출장비.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뭐 대법원장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100번 양보해서 후보자고 아직 공직자가 아니니까 뭐 처가 재산 내역에 대해서 뭐 잘 모른다라고 할 수 있는데 박범계 전 장관 같은 경우에 당시에 세금을 쓰는 공무원이잖아요. 물론 이제 세부적으로 뭐 비행기 값이 얼마다, 방값이 얼마다 이건 모를 수가 있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실제 쓰인 돈과 수행원 그리고 서류에 적힌 내역이 차이가 커요. 예. 2021년에 보고서상으로는 5명이 수행을 했고 6,800만 원이 쓰였다고 돼 있는데 실제 법무부가 조사해 보니까 11명이 수행을 했고 1억 원 가까이 쓰였다. 그러니까 따라간 사람 수로 보면은 2배가 넘게 지금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이것을 갖다가 몰랐다라는 해명이 지금 납득이 안 되고 설사 그때 몰랐다고 하더라도 지금 국감장에서 당연히 이 이슈가 제기될 거는 예상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본인이 확인하고 답변을 했어야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아까 그 김의겸 의원 눈 감은 사진 참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자, 박범계 의원이 열심히 해명을 하고 있는데 바로 저 사진이거든요. 김의겸 의원 눈을 감고 있어요. 왜 저렇게 눈을 감았을까요? 그 저희가 뭐 알 수가 없죠. 예.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느라고 이걸 어떻게 방어해 줘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시나 그럴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뭐 그걸 추정해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사실 문제 제기 자체가 김의겸 의원이 시작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정부의 장관 출장비 내역을 갖다가 들여다보자라고 하면서 이제 지금 법무부 쪽에 뭐 자료 요구하고 소송도 내고. 그렇죠. 한동훈 장관 그 어떻게 썼어?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뭐 그러면 제가 한번 박범계 장관랑 비교해서 드릴게요. 이러다가 커진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다가 결국 이제 박범계 전 장관한테 불똥이 튄 상황이라서 아 이거 정말 나로부터 비롯된 일인데 이제 어찌해야 되나 이제 그런 신경이 담긴 전 표정이라고 보입니다. 저는 반대 생각인데요. 그래요? 한동훈 장관 좀 덜 보려고 눈 감은 것 같아요. 정말 보고 싶을 거예요. 저 모습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다른 곳 봐도 될 것 같은데. 하늘이라도 봐야죠. 네. 아니 근데 민주당은 그동안에 한동훈 장관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는데 이제는 거의 포비아 수준으로 아니 간 게 이게 트라우마가 아니라 참 한심한 거예요. 어허. 이게 어떻게 이게 뭐를 고쳐 쓴다 그러잖아요. 고쳐 쓸 수 없을 때는 사람이 내려놓게 되잖아요. 그거는 나란 일하는 국무위원에게 조언을 하건 어떤 일을 할 때 저도 진심 어린 조언을 하는 겁니다. 한동훈 장관한테. 근데 어떤 개선 의지가 없을 때는 놔야지 어떡합니까? 눈이라도 감아야죠. 그런데 그동안에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제기했던 민주당 의원들이 제기했던 수많은 어떤 허위 사실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좀 점잖게 대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 청담동 그 의혹에 대해서도 공개적인 사과를 하고 그래서 김의겸 의원이 눈을 감으신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눈을 감으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수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박범계 의원이 미국 출장 갔을 때 동행했던 교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냥 갔느냐? 체재비도 받았어요. 아니 왜 이 교수한테는 돈을 줬을까? 근데 알고 봤더니 이 교수가 대선 당시에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특보를 지냈던 교수다. 물론 이것과 그 출장비 돈과를 연결시킨다는 게 조금 무리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문제가 제기되니까 돈 쓴 내역을 봤더니 아니 안 줘도 될 사람한테 돈을 줬네?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꽤 복잡합니다. 해당 교수는요, 일단 박 전 장관의 이 지인이자 문재인 정부 시절엔 2019년 8월부터 2년 동안 국립외교원장을 지냈던 김준현 한동대 교수였습니다. 예. 박 전 장관의 미국 출장 직전인 2021년 10월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대선 캠프의 외교안보 자문그룹에서 활동을 했는데요. 평화 외교안보 특별위원장직을 당시 역임을 했습니다. 나열을 좀 해보면요. 2021년 8월에는 문 정부 국립외교원장 임기를 마치고 또 9월에는 박 전 장관의 법무부 용역을 맡은 뒤에 10월에는 이 후보 캠프에서 외교 관련 위원장직을 맡았고요. 11월에는 박 전 장관의 미국 출장을 도우면서 자문비를 받은 겁니다. 김 교수는 일단 수의 계약은 박 전 장관과의 인연 때문에 받은 게 아니라면서 원래 중앙대 A 교수가 수주했던 것을 내게 다시 넘긴 것이라고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걸 두고 법조계에서는 이런 해명에 대해서 김 교수의 주장은 법무부 개입 없이 A 교수와 개인적 교류로 정부 계약을 넘겼다는 건데 이것 또한 정부 계약법 위반 아니냐 이런 지적들을 내놓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김 교수는 여러 좀 강연장 또 방송에서 윤석열 정권의 외교 비판 또 친중 발언을 좀 주도적으로 해왔던 것이 좀 주목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찬중일 대신 한일중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두고는 외교의 기본도 모르는 것이다 이렇게 좀 강하게 비판을 하기도 했고요. 예. 또 한 자리에서는 또 지금 세계는 중국에 중독되어 있고 벗어날 수 없다. 중국은 모든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나라다. 중국의 세계 전략은 뭐 새로운 실크로드다. 이러면서 좀 공개적인 자리에서 친중 발언들을 여러 차례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 뭐 내용이 좀 복잡하니까 다른 거 다 떠나서 양은경 기자. 전직 법무부 장관이 지금 고발을 당했기 때문에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하다 보면 이런 게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그러면 뭐 박범계 장관만 출장 간 거 아니잖아요. 다른 장관들도 다 출장 가고 다른 전 법무부 장관도 출장을 갔는데 이걸 어디까지 건드려야 되느냐 이것도 검찰이 좀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아니 1등석 박범계 장관 물론 한동훈 장관은 돈 아낀다고 비즈니스 탔지만 다른 장관들은 대부분 1등석 타고 가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 뭐 규정에 따른 것이고 뭐 관행이 확립돼 있었다고 한다면은 뭐 그 부분까지 이게 일반인에 비교해서 돈을 많이 썼다라고 문제 삼을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라를 대표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지금 실제 지출 내역하고 그 출장 공문서나 이런 게 다르게 작성됐다. 이거는 이제 허위 공문서 작성 이런 이슈가 생길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지금 김진영 교수 같은 경우는 연구 용역 계약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라에서 연구 용역 계약을 보통 할 때는 나라장터라고 그래서 일종의 공고를 냅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서 입찰을 통해서 가장 싼 가격에 가장 높은 퀄리티를 낼 수 있는 그런 업체나 기관을 선정을 하는데 이번에는 뭐 이제 금액이 2천만 원이고 주제가 이제 뭐 통일법제 관련 그런 그 논문이라고 해요. 이거를 갖다가 수의 계약 그러니까 그런 공고 입찰을 안 거치고 임의로 특정인을 찍어서 이제 계약을 했고 그 대상이 이제 김진영 교수라는 거예요. 예. 같이 민간인으로서 출장도 따라갔는데 또 이제 뭐 이런 논문까지 수의 계약을 했다. 또 이제 김준영 교수 얘기로는 이거 원래 내가 받은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받은 것을 넘겨받은 거다. 근데 이것을 이렇게 정부에 지금 나라 돈이 들어가는 공공계약을 이렇게 넘겨받은 것은 이건 정상적인 절차는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의 몸통이 윤석열 후보라는 민주당의 주장, 이를 뒷받침해줬던 커피를 윤석열 검사가 타줬다는 가짜뉴스. 자, 이 사건 수사해 봤더니 김만배, 신앙림 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에 이어서 또 하나의 또 다른 조작, 글쎄요, 이거는 얘기하지도 않은 사람을 갖다가 기사에 쓴 황당한 조작 인터뷰 정황이 드러납니다. 오늘자 조선일보 신면 기사입니다. 자, 야권의 의원 보좌관이 이 최재경으로 조작을 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최재경이 누굽니까? 이 지금 검찰 윤석열 검사의 상관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갑자기 윤석열 검사의 상관이 등장을 하고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대요. 이걸 갖고 한 인터넷 매체가 이거 봐라. 지금 윤석열 검사가 봐준 것 아니냐. 이런 식의 기사를 대선 코앞에 8일 남기고 쓴 겁니다. 자, 당시에 최재경 전 검사장의 녹취록을 입수했다라고 기사를 썼어요. 보통은 이렇게 기사 쓰죠. 내가 기자가 녹취록을 들어봤더니, 녹취록을 봤더니 이런 얘기가 있더라. 근데 그 얘기한 사람이
최재경 전 검사장이 아니래요. 그럼 누구냐? 민주당의 보좌관이랍니다. 보좌관이 한 얘기가 검사장이 한 얘기로 뒷값이 됐다. 그게 대선 8일 전에 나왔다. 이러면서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이다. 라고까지 연결을 시키려 했다. 야, 이건 또 무슨 사건이에요? 이것도 좀 복잡합니다. 이 매체는요, 지난해 3월 부산저축은행 관계자와 당시 최재경 전 대검 중수부장 간의 녹취록을 입수했다고 했는데요. 조우영이 김양 부산저축은행 부회장의 심부름꾼이다, 이런 관계자의 말에 최 전 부장이 윤석열이 그런 말을 했다면서 맞장구를 쳤다고 보도했습니다. 예.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는 부산저축은행 수사 때 자신이 봐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 조우영, 본 적도 없고 잘 모른다고 TV토론 등에서 좀 주장을 많이 해왔었는데 어허. 이 기사에 따르면 사실은 윤 대통령이 조 씨의 존재와 역할을 좀 잘 알고 있었다는 게 이 기사 내용의 취지였는데요. 예. 하지만 검찰은 대화 속 목소리가 최재경 전 부장이 아닌 제3자로 노치록 자체가 조작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지도 않은 얘기를 이 사람이 했다라고 지금 보도를 한 거잖아요. 그런 거죠. 이 녹취록에 등장한 최재경 전 중수부장은 사실 민주당 김병욱 의원의 보좌관 최모 씨라는 사실을 확인을 한 건데요. 아, 웬 보좌관이 최재경의 목소리인 것처럼 얘기를 한 거예요? 네, 또 이 배경을 보면요. 김병욱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대선 당시 대장동 의혹 대응을 위해서 꾸려진 이 민주당 화천대유 TF 위원장을 맡았었고요. 민주당 위원이었어요, TF 위원. 당시 또 최 씨는 TF 상황실장이었습니다. 어허. 검찰은 조작된 녹취록이 기사화된 경위를 좀 확인하기 위해서 최 씨와 TF 조사팀 팀장이었던 민주당 정책연구위원, 또 해당 매체에서 이걸 보도한 기자를 좀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에 김 의원은 포함이 되진 않았는데 영장에는 김 의원의 관여 여부를 좀 확인하겠다, 이렇게 적시를 하긴 했습니다. 김병욱 의원은 좀 해명도 나왔는데 최재경 녹취록이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고 보도한 기자도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녹취록은 보도한 기자는 검찰의 정치적 수사라고 지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나오는 사람은 민주당 김병욱 의원이에요. 이분하고 관련된 사건도 아니에요. 이 김병욱 의원의 지금 보좌관이라는 최모 씨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검사장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둔갑을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이 대장동의 몸통이라는 거를 확신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대선 8일 전에 아니, 맞네, 윤석열이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게 만드는 이런 황당한 기사 어떻게 나온 거예요? 그렇죠. 이게 정말 아주 취재기자 입장에서 정말 황당한 게, 사실 앞서 지금 김만배 씨하고 신학립 씨 같은 경우에 그런 대화는 있었잖아요. 당사자들이 그 대화를 나누는 목소리가 있는데 이거는 목소리 자체가 조작됐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지금 이 보좌관이 최재경 전 검사장의 대역으로 말하자면 최재경 전 검사장인 것처럼 그렇게 등장해서 마치 이제 윤석열 후보가 조우영 씨를 이전에도 알았던 것처럼 그런 취지로 대화를 했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예. 보통 사실 저희가 이제 취재를 할 때 녹취록이 있다 하면 녹음 테이프를 들어보고 녹취록으로 써인 문자는 사실 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기자는 적어도 기사 쓰기 전에 녹취록을 들어보죠,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그래서 애가 그 사람의 목소리를 알고 그 사람 목소리가 맞다라고 하더라도 일단 그 사람한테 확인을 하죠. 네. 이때 지금 등장하는 대화, 이런 대화 한 사실 있느냐라고 해서 검찰이 지금 압수수색 영장 발부받은 대로 이런 사실이 없어서 영장이 나왔다고 한다면은 지금 최재경 전 검사장도 이거 무슨 소리냐, 나 그런 사람 만난 적도 없다라고 했을 것이고, 그러면 사실 보도 여부를 당연히 재고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지난번에 뉴스타파의 문제는 이게 녹취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요거는 조금 죄송합니다, 뜯어내고 또 이 부분은 좀 덜어내고 그래가지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기사를 썼다면 이거는 아예 기사 자체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이런 걸 갖다 놓고 지금 기사를 썼다. 이거 좀 황당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최재경 전 검사장은 자기 목소리를 누가 대신해서 했다는 사실도 이번에 알게 됐다, 보도되니까 알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양경 기자하고 김재하 기자가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 얘기할 것도 없고, 제가 보는 거는 지난번 대선 때 대국민 사기극이 얼마나 광범하고 그리고 대담하게 진행됐었을까, 이런 것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또 하나 궁금한 것은 대선 8일 전에 터져나왔던 최재경의 목소리를 가장해서 윤석열이 주범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렇게 몰아가는 저 녹취록과 그다음에 대선 3일 전에 김만배와 신학님이 터뜨렸던 그 녹취록을 그게 별개의 사건이냐,
아니면 하나의 커다란 배후가 있어서 그 모두를 컨트롤해서 시기를 조절해가면서 터뜨린 것이냐. 그것이 검찰이 밝혀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니 저는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걸 설명하기 전에 우리 국민들은 그럴 거예요. 대선이 끝난 지가 지금 2년이 돼가는데 아직도 대선 같아요. 제발 이제 대선에서 벗어나서 좀 민생,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모습을 보고 싶다라는 먼저 앞서서 얘기 드리고요. 저는 이제 최모 보좌관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제 허모 기자에 대해서 이 두 부분을 지금 확정하듯이 최모 보좌관의 목소리가 최재경 검사장의 대역이다라고 확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거는 확인을 해야 됩니다. 물론 확인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 가지의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허 기자가 모 보좌관이 화천대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내용을 아니까 대화 과정에서 그거를 허 기자 자체가 그거를 무슨 최 검사장인 것처럼 해서 기사를 썼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최모 보좌관은 그거를 그냥 얘기를 했었는데 그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둘 간의 어떤 정황을 가지고 짜고서 당신이 최 검사장의 목소리 역할을 해. 나는 그렇게 질문을 할게. 이렇게 했을 공사는 저는 희박하다고 봐요. 예. 왜냐하면 바보가 아닌 이상이요. 이거 금방 드러나는 건데 하겠습니까? 저는 아마 제가 그냥 일반적 상식으로 봐서는 허모 기자가 여러 가지를 조합했을 때 최모 보좌관의 목소리를 최 검사장처럼 녹취로 풀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적어도 전원일 수는 있다. 전원을 있는 것처럼 얘기할 수 있다 그거죠. 예, 그 가능성까지는 열어두고 말씀을 드리죠. 하지만 현재 수사 중인데 지금까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기사라는 점까지는 말씀드리죠. 다음 소식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 이제 6일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봉쇄하면서 이곳 주민들 생존의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전쟁 계속되니까 이제 양측의 사망자 2,300명 현재까지 파악된 것만 속출하고 있습니다. 김자민 기자입니다. 모든 게 파괴돼 버린 건물의 잔해 더미를 뒤져 생필품을 찾는 주민들. 주변에는 시신이 즐비합니다. 연료 부족으로 어제부턴 유일한 발전소의 가동이 중단돼 주 전력마저 끊겼습니다. 병원들의 비상 발전기는 최대 나흘을 버틸 수 있습니다. 이집트는 가자 지구의 인도적 지원을 위해 6시간 휴전을 제안했고 미국, 이스라엘과 민간인 대피 문제를 논의 중입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 텔아비브 지역 공항에 로켓을 쏘는 등 공습을 이어갔습니다. 양측의 사망자는 2,300명을 넘었습니다. 극심한 정치적 분열로 내홍을 겪던 이스라엘은 전시 내각을 구성하고 가자 지구에 대한 지상 침공 준비를 마쳤습니다. עם ישראל מאוחד, והיום גם ההנהגה שלו מאוחדת.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헤즈볼라의 대전차 공격에 대한 반격으로 공습을 감행하면서 이들 사이에 전쟁 확전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확전 우려 지금 가시화되고 있다. 이런 분석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하마스의 침공 이후로 이스라엘에서 사실상 전면전을 선언한 이후에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공중폭격을 계속 이어가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끝이 아니고 지상전이 임박했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상전. 네, 지상전이라 하면 이제 그 안에 가자지구 안으로 들어가서 시가전을 해야 하는 건데 그럼 굉장히 변수가 다양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 가지 변수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칫하면 이 전쟁이 장기화될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군에서 지금 국제적으로 좀 금기시되는 백린탄을 가자지구 주거 지역에 쐈다는 그런 의혹도 좀 나온 상황입니다. 영상까지 어느 정도 공개가 됐는데 아까 그거 적은가 봐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전에 백린탄을 쐈다 이런 논란이 나오기도 했었던 굉장히 좀 금기시되는 무기이긴 한데요. 현재 추정입니다만 네, 맞습니다. 아직까지 뭐 확정적인 사실관계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만 이스라엘군은 현재 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침공할 당시에 굉장히 허술하게 뚫렸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가 사실 이스라엘도 그 국경 쪽을 굉장히 뭐 여러 가지 뭐 좀 최대한 좋은 감시 장비 등을 동원해서 침공의 우려가 없다고 했습니다만 드론 등을 사용해서 말씀 주셨죠. 아까 그 화면 보시죠. 이게 이제 드론으로 촬영을 한 건데 자 여기 뭐
이 감시탑인데 멀쩡하다고 했는데 저렇게 가서 맞습니다. 공격을 했어요. 네, 저 감시탑 전부 드론으로 무력화시키고 이동통신 기지국도 폭탄을 투하하다 보니까 정작 저 국경 부근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후방에서 모니터링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뚫렸네요. 허술하게 뚫린 것이 아닌가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드론으로 이게 공격한 사람들이 촬영한 거예요. 폭탄 투하니까 감시탑이 저렇게 무력화된 겁니다. 자, 이미 민간인 납치 충격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 여기에 아이들, 어린이 시신이 지금 무더기로 나오고 있어요. 네, 이스라엘의 한 집단 농장에서 발견된 시신들 때문인데요. 굉장히 참혹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이 집단 농장에서 가족들이 총살로 어떻게 보면 집단 학살된 정황들이 속속 확인되고 있는데요. 무려 아이들 시신만 49에 이른다고 하고요. 일부 시신 같은 경우는 참수의 흔적도 있다 이런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시신을 참수한 흔적이 보이는 거예요. 네, 어린아이마저 학살의 피해자가 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방위군 같은 경우는 최소 100명 이상의 민간인이 하마스에 의해서 학살됐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상황이 좋지 않으면 수백 구의 시신도 발견될 수 있다라고 외신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이게 뭐 미사일 공격이고 뭐 이른바 이제 공중에서 폭격이 되는 겁니다만 이제 지상전이면 정말 심각해지는 겁니다. 전쟁이 계속될수록 민간인 희생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 이스라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쟁이 아니다. 학살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The babies are 9 months old and 3-year-old child. I beg you, all the institutions of the world that help kidnap civilians, please. There were many houses that were burned down. When we got out of the kibbutz, right at the entrance, there was a body with... It's not a battlefield. It's a massacre. It's a terror activity. So you can look it on yourself. It's something that I never saw in my life. 자, 전쟁 선포한 이스라엘은 지금 예비군 소집을 내렸어요. 예비군이 누구냐? 미국 가서 공부하고 있던 여성 유학생 그리고 90대 노인까지 등장을 했어요. 네, 지금 보셨던 것처럼 하마스의 이번 침공 행위가 사실상 전쟁이라보다 학살에 가깝고 그런 것에 대한 분노하는 전 세계 이스라엘 국민들이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진 재입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분은 이제 여성 유학생이고. 네, 맞습니다. 저기는 여성 유학생인데 여성 유학생도 돌아오겠다는 입장이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95세 노인도 입대를 하겠다고 합니다. 저기는 이스라엘이 건국되기 이전에 준 군사 조직 레아에서 활동하면서 영국군과 아랍군과 싸웠던 것으로 전해지는데 그와 같은 상황도 전하고 그리고 예비군 입대 연령이 넘어가는 56세 시민도 자발적으로 지금 다시 자원 입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들과 함께. 네, 저를 보면 이스라엘 국민들이 지금 얼마나 이번 현재 상황에 분노하고 있는지 이걸 또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참.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주 일요일 2주간 진행된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끝났죠. 근데 아시안게임, 중국에서 개최된 아시안게임 끝나자마자 중국 곳곳에서 끌려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였느냐? 탈북자들. 북한을 목숨 걸고 탈출한 사람들이 일단은 중국으로 가잖아요. 근데 이 중국에서 뭐 재수가 없고 뭐 이런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붙잡혔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을 북한 탈출한 사람들을 중국이 북한으로 강제로 북송을 시켰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9일 밤에 이제 강제 북송이 이루어졌고 규모가 상당합니다. 지금 600여 명에 대해서 지금 강제 북송을 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제 지금 탈북을 하려다가 중국에서 체포된 사람이 한 2,000명 정도로 추산되거든요. 2,000명. 그 중에서 600명이가 거의 3분의 1에 달하는 굉장히
대규모의 북송이에요. 그래서 예. 이제 조선일보 보도 보면은 이 사람 중에 일부가 이제 엄마 이제 북한에 들어간다. 가족한테 그러면서 좀 제발 살아서 잘 지내라 이런 간절한 안부의 인사를 남기기도 하고. 아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 사람들이 북한으로 지금 강제 북송이 되면은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이 되거나 극형에 처해질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지금 높은 상황이죠. 또 이제 이 시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아시안 게임이 끝난 직후라서 이제 국제 사회가 지금 감시가 좀 소홀한 틈이고. 그러니까 아시안 게임 이제 딱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그렇습니다. 듯이. 네, 그리고 또 이게 의미가 보면은 북한 노동당 창립 기념일이 10일이에요. 그리고 그 전날 이렇게 북송을 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일종의 외교적 선물을 한 그런 조치가 아니냐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중국은 왜 선물을 했을까요? 러시아를 겨냥한 것이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러시아가 요즘에 중국 북한과 관계 좋지 않습니까? 푸틴이랑 김정일이랑 만나고 이러니까 중국이 그러면 안 되지. 우리도 북한이랑 잘 지내야지. 뭐 이랬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2,000명 중에 600명 끌려갔으면 나머지 1,400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부 전문가들은 순차적으로 북송될 가능성에 대해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강제 북송은 그야말로 국제사회에서 비판 목소리가 큰 인권 침해 문제입니다. 대표적인 문제이죠. 우리 정부도 한국행을 희망하는 탈북민에 대한 전원 수용 원칙을 재확인했고요. 외교부 장관도 어떤 경우에도 자유의사에 반해서 북송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는데 이 북한에서도 이 중국에서도 이런 한국과 국제사회의 우려를 반영을 해서 관련돼서 탈북민들에 대한 추가적인 강제 북송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배우 이영애 씨, 참 좋은 일 많이 하는 분이죠. 그래서 칭찬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한 진보 성향의 유튜브 매체에서 이 이영애 씨에 대해서 아주 좀 편향적인 보도를 한 것 같아요. 이러자 공식 사과를 요청했대요. 이영애 씨가 화가 나서. 뭐라고 했느냐? 이영애 씨가 김건희 여사랑 친하다. 김건희랑 이영애랑 친하다. 이런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친분요? 야, 이거 백성훈 변호사님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일단 좀 편향된 매체라고 해야겠습니다. 열린공감 TV에서 지금 배우 이영애 씨와 김건희 여사가 친분이 있는 정황이 있다라는 취지의 유튜브 방송을 내보냈는데 그 제목은 월요보도 김건희와 이영애 그리고 김행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기념 건립 모금에 5천만 원 정도 기부하고 여러 가지 화제가 됐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진보 매체에서 좀 비난을 많이 받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의혹이 있다, 정황이 있다는 확인되지 않은 가짜 뉴스를 사실인 것처럼 저렇게 퍼뜨린 것에 대해서 일단 방송 중지 및 사과를 요구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잘못됐다는 건지도 얘기해 주시죠. 두 가지는 첫 번째는 쌍둥이 남매의 돌잔치나 극소수의 친한 사람들만 오는데 이 자리에 이제 김건희 여사가 참석을 했다라는 주장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김건희 여사가 과거에 운영한 코바나 콘텐츠 관련한 행사에 이영애 씨가 이제 단골로 초대를 받아서 직접 홍보도 하고 응원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자녀 돌잔치에 왔다. 이게 보통 사입니까? 그런데 오지도 않았는데 거기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김 여사가 온 사실 자체가 전혀 없는 가짜 뉴스라는 반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바나 콘텐츠 행사 관련해서도 이 친분 때문이 아니라 미술에 관심 있는 지인이 같이 간 것이다. 지인이 가자고 해서 같이 간 것이지 이게 단골로서 이렇게 홍보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영애 씨 얘기를 조금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2012년에 있었던 이 쌍둥이 돌잔치에는 김건희 여사가 온 적 자체가 없다. 그러니까 여기에 왔다라는 걸로 지금 열린공감 TV가 시작을 한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친분이 시작됐다는 건데. 그리고 2016년에 있었던 르 꼬르비지에전 여기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갔었어요. 그렇죠. 그때 이영애 씨도 지인하고 여기 참석을 했고 본인이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SNS에 올린 게 아니라 지금 김 여사가 개인 인스타그램에 홍보용으로 이영애 씨도 여기 왔다. 그때 2016년이면 아주 예전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미술에 관심 있는 분들 굉장히 많이 갔었는데 이걸 기초로 해서
둘의 친분 관계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의혹을 보도한 것에 대해서 그래서 돌잔치까지 간 거군요. 그렇죠. 돌잔치에 와서 여기서 치러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내용 증명을 보내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절대 간 적 없다라는 게 김건희 여사의 입장이라고 합니다.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대한민국 잘 보이셨습니까? 오늘 하루도 당신의 대한민국을 신통방통이 응원해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